장편소설 남겨진 시간의 무늬, 한길의 여정. 제1장 서재의 먼지를 털어내며. 박한길은 평생을 시계 태엽처럼 살아온 남자였다. 그의 인생은 오차없는 설계도와 같아야 했고 실제로도 그러했다. 68세의 나이로 대형 건설사 상무직에서 은퇴한 지 어느덧 3년. 아침 6시면 눈이 떠지고 신문을 정독한 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그의 일상은 고요하다 못해 정체되어 있었다.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32층 아파트 서재에서 그는 습관적으로 낡은 만년필을 만지작거렸다. 책장 한편에는 그가 평생 일구어온 건설 현장의 기록들과 훈장 같은 감사패들이 빼곡했다. 중동의 모래바람을 뚫고 세운 플랜트,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랜드마크 타워들. 하지만 그 빛나는 성취들 뒤로 한길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퇴 후 맞이한 자유는 그에게 선물이 아니라 풀지 못한 숙제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정말 잘 살았는가? 이 질문은 불현듯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그를 찾아왔다. 평생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발밑에 빈 꽃 한 송이 보지 못했다는 자책이 밀려왔다. 어느 날 그는 서재 구석에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30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남긴 기록이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기자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투박한 필체가 나타났다. 후회는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놓치는 것이다. 한길아, 인생은 쌓아 올리는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누는 옹기란다. 한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는 사우디 현장의 공기를 맞추느라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다. 성공을 위해 희생했던 것들이 이제야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그는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아버지가 말한 그 온기를 찾아 나서기로. 제2장 용서라는 이름의 열쇠. 첫 번째 지혜는 가장 아픈 곳에서 시작되었다. 한길에게는 10년째 연락을 끊고 지내는 오랜 친구, 상철이 있었다. 대학 시절부터 동고동락하며 건설 현장의 막노동도 함께 견뎠던 사이였다. 하지만 10년 전 작은 사업 자금 문제로 시작된 오해는 자존심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이 되었다. 그놈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나도 절대 안 해. 그렇게 보낸 세월이 10년이었다. 한길은 문득 깨달았다. 상처를 미워하는 마음이 상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용서는 타인을 면죄해주는 관용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는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 한길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휴대폰 주소로 깊숙이 처박혀 있던 상철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긴 침묵 끝에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의 호탕함 대신 세월에 깎여잡고 힘이 없었다. 여보세요. 마침표. 종로의 한 고풍스러운 찻집. 두 노인은 말없이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했다. 한길은 먼저 입을 뗐다. 상철아, 내가 너무 늦었지? 그 한마디에 10년의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상철은 거친 손으로 찻잔을 만지며 대답했다. 아니네, 한길이. 나도 미안했어. 그깟 돈이 뭐라고 우리가 이 고생을 했나 싶네. 찻집을 나서는 길, 한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1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마법처럼 사라진 기분이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평화를 허락하는 일이었다. 제3장, 오늘이라는 선물. 한길은 평생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중에 돈을 더 벌면 여행 가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같이 시간 보내자. 하지만 그 나중은 늘 신기루처럼 멀어지기만 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여전히 미래의 걱정에 저당 잡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보며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후회할까? 답은 명확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즉시 실행에 옮겼다. 서랍 속에 잠자던 디지털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 근처 시장으로 향했다. 아니, 당신 해가 서쪽에서 떴나 봐요. 놀란 아내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시장 통로에서 갓 튀겨낸 꽈배기를 나눠 먹고 좌판에 앉아 떡볶이를 사 먹었다. 한길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았다. 담벼락 사이에 핀 작은 들꽃의 강인함, 손주를 보며 웃는 할머니의 주름진 미소, 생선을 다듬는 상인의 활기찬 손놀림.
렌즈 너머의 세상은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데 자신은 왜 그동안 잿빛 설계도만 붙들고 살았을까? 행복은 웅장한 아파트 단지를 완공했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걷는 이 평범한 골목길에 숨어 있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걷는 여정 그 자체였다. 제4장, 마르지 않는 샘, 배움. 68배 나이의 한길은 다시 학생이 되기로 했다.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 강의실. 그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돋보기를 고쳤었다. 40년 넘게 현대식 건물을 지어온 전문가였지만 정작 조상들이 처막 끝에 담은 철학이나 한옥의 비례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강의실 안은 손잡벌되는 대학생들부터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까지 다양했다. 처음에는 상무님 소리 듣던 사람이 창피하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배움의 열기는 그 모든 최면을 이겨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한다. 반대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는 영원한 청년이다. 강사의 말에 한길은 깊이 공감했다. 그는 전공 서적을 뒤적이며 한옥이 체난홈과 타경, 경치를 빌려옴의 원리를 공부했다. 단순히 벽을 쌓아 공간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집안으로 들이는 선조들의 지혜는 그의 인생관마저 바꿔놓았다. 지식은 그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선물해 주었다. 이제 길을 걷다 만나는 낡은 기와집 한 채도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배움은 정체되어 있던 그의 뇌세포를 깨웠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에도 이제 여백의 미를 두어야겠다고 다각도로 구상하기 시작해. 제5장, 관계의 정원 가꾸기. 한길에게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남은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 바로 아들 민준이었다. 한길은 아들이 자신처럼 강하고 성공한 남자가 되길 바랐다. 그래서 늘 엄격했고 칭찬보다는 질책을 앞세웠다. 민준이 예술가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한길은 배고픈 소리 하지 마라며 불같이 화를 내며 경영학과로 등을 떠밀었다. 그날 이후 아들과의 거리는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보다 더 멀어졌다. 민준은 이제 30 중반의 가장이 되었지만 명절에도 의례적인 안부만 전할 뿐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한길은 결심했다. 관계라는 정원을 다시 가꾸기로. 그는 민준을 주말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아내는 평소 민준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정성껏 준비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식탁 위에서 한길은 술잔을 채우며 먼저 입을 열었다. 민준아, 그동안 아버지가 참 무심했지? 내 기준이 곧 정답인 줄 알았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 존중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예상치 못한 사과에 민준의 숟가락이 멈췄다. 아들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붉게 충혈되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 편이 되어주시길 바랐던 거예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길은 아들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고 묵묵히 들었다. 관계의 정원을 살리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청과 이해라는 물줄기였다. 비로소 부자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얼음벽에 금이 가기 시작해. 제6장, 비움의 미학. 서재 정리는 물건 정리를 넘어 마음의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과정이었다. 한길은 집안 가득 채워진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다. 한때 부하 권위의 상징이었던 고가의 골프채 세트, 맞춤 양복들, 그리고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두꺼운 전문 서적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는 깨달았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이었듯 갈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남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베풀었던 따뜻한 눈빛과 사랑했던 기억뿐이었다. 그는 상태가 좋은 옷들과 물건들을 골라 지역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텅 빈 서랍을 보며 허전함보다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자 비로소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단순해진 공간만큼 생각도 선명해졌다. 비움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가벼운 몸으로 다음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제7장, 건강, 삶의 뿌리. 어느 날 거실 거울 앞에 선 한길은 자신의 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구부정한 어깨, 늘어진 뱃살, 그리고 탄력을 잃은 피부. 평생 회사의 성장은 챙겼지만 자신의 몸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방치해왔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는 그날로 담배를 끊고 술자리를 줄였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 30분 운동화를 신고 집 뒤편 산책로를 걸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흐릴 때마다 몸 안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산책로 벤치에서 쉬던 중 그는 근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았다.
7살 된 큰 손주가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고 며느리의 품에는 이제 돌이 지난 막내 손주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저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다. 그 소망이 한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그는 이제 100m 달리기 기록을 재는 대신 흙길을 밟는 발바닥에 감각에 집중하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걸었다. 제8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위하여.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 가로수들이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한길은 다시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만년필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가 아닌 자신의 진심을 담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나는 평생 성공이라는 높은 탑을 쌓는 데만 급급했다. 하지만 그 탑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 정작 나를 웃게 하는 것은 탑의 높이가 아니라 그 아래에서 나를 기다려준 당신들의 미소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구나. 나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단어는 업적이 아니라 감사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해 후회되지만 남겨진 시간 동안 나는 그 아쉬움을 채워보려 한다. 후회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내일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울이 되었다. 박한길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었다. 서서히 지고 있는 노을이 온 세상을 붉고 따스하게 감싸 안았다. 그는 예전처럼 저무는 해를 보며 허무해하지 않았다.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찬란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만년필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거실에서 아내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들려왔다. 한길은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라고 생각하며 아내의 손을 맞잡기 위해 서재문을 열고 나갔다. 그의 등 뒤로 비친 그림자가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든든해 보였다.